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는 전국 각지에서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 대란에 집중해봤습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책 사업이지만 도교육청들이 그 예산을 부담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원할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놨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아시아지부가 서울에 상륙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발족한 아시아지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주력하겠다고 하는데요. 정태인 소장, 홍기빈 연구위원장을 만나서 칼폴라니 연구소의 의미와 활동 방향들을 들어봤습니다. 5월 5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떠안아온 도교육청들은 더 이상 지원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강원, 전북도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중단을 선언했고 영유아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고된 보육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지방교육청을 향해 빚내서 누리과정을 메꾸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천여 명의 강원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도교육청을 에워쌌습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누리과정은 5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보육, 교육과정으로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교사들은 28일부터 사흘 동안 교육감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본령 예산안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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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어린이집은 바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화 1인당 지원되는 29만 원에는 보육료 22만 원, 운영비 7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당장 지원이 끊긴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7만 원 중에서 2만 원 정도는 이제 교사 수당으로 들어가고요. 5만 원 정도는 1인당 원으로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인건비를 추가로 쓸 수가 있어요. 운영비로. 근데 인건비를 쓸 수가 없게 되면은 누리보조교사를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 교구비를 저희가 거기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10일까지 지급돼야 하는 보육료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무상 보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둘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돈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기에 자신들은 보육을 책임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달란 겁니다. 교육의 장이라면 법적 근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명감 없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지급을 안 해주고 유치원은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를 위해 강원도 어린이집은 자율 등원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학부모들도 분개할 일이고, 우리 아이 당장 지금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끊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치원도 또 자리가 없어요. 대란이에요, 대란. 집회에서는 삭발식도 진행됐습니다. 어린이집 존폐이기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삭발을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시도에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강원도 교육감과 전북 교육감만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무상보육이 국가 정책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위법이란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합법적으로 교육청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는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입니다. 재해 예방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함 보전 등 4가지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법을 근거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방재정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 법을 개정해 줄 테니까 빚을 내서 어린이집에 지원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법 개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교육청이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고 주장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그 교육경비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데 이 교부금은 교육부가 강원도 교육청으로 보낸 후 교육청이 강원도청으로 전출해 강원도청이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현행처럼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는 게 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돼 있고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기관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를 지원했던 까닭은 유보통합이라는 절차가 로드맵대로 진행될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거고요. 우리한테 책임도 권한도 없는 가운데 돈만 부담하라는 것은 법률 위반일 뿐더러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강원도청도 법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 이제 법에 일부 상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지원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방침 정하는 대로 그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도 감독기관인 강원도청은 국가사업이라며 재정 지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좀 금액이 적다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워낙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이고 또 이게 이제 국가 이제 사업
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제 교부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 사업인 무상보육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0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예산 부담은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4월 28일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서 이제 통과됐고 5월 6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은 세워야 되겠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5월 7일 날 제가 강원도의회가 계획이에요? 네네. 그래서 수정안을 내라 그랬죠. 하지만 어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열어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와 논의해 각 지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강원도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난달 24일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아시아지부가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칼폴라니는 시장 만능 자본주의를 비판한 헝가리 출신의 경제 철학자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광받아왔고 다보스 포럼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이 왜 재조명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칼폴라니의 대표 저작인 거대한 전환을 통해서 폴라니 사상의 핵심 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유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되고 아주 문화가 융성하고 완벽해 보이는 세상이었는데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공황이 터지고 파시즘이 나오고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고 아주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 비극적인 몇십 년이 지속이 되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폴라니의 명제는 굉장히 단순명료합니다. 19세기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조정 시장,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장 경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시장으로만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맹신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맹신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시장 사회라고 하는 게 19세기 유럽 사람들이 꿈꾼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지는 사건의 와중에서 1차 대전, 파시즘, 2차 대전, 대공황, 공산주의 혁명 등등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시장 경제에만 맡겨서 인간 세상에 있는 만사 만물을 다 상품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이 상품들끼리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끼리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걸 이제 자기조정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자기조정 시장을 만드는 게 19세기 유럽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사람하고 자연하고 화폐가 다른 상품하고 똑같이 상품으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도덕적으로 맞냐 그러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면은 정말 상품처럼 다뤄지는 경우 많고 또 자연을 갖다가 완전히 상품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으로 거래하거나 순전히 원재재로만 거래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큰 저항과 그 혼란을 낳는지 우리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한쪽에서는 자기조정 시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되는데 이걸 만들다 보면은 사람하고 자연을 계속 상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자연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외치면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호해다오, 자연으로서의 모습을 보호해다오라고 하는 운동을 만들어내고 사람하고 자연을 가급적
상품으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갖은 규제와 어떤 그 보호 조치 등등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똑같은 사회가 한쪽에서는 사람하고 자연을 계속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하고 자연을 계속 시장에서 빼어나려고 하니까 모순된 두 개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폴라니가 이중운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회가 모순된 두 개의 운동에 휘말리게 되니까 격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이 혼란을 극복하려고 나오게 된 수단들이 제국주의도 나왔고 1차 대전도 터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1930년, 29년, 30년 이럴 적에 대공황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거를 칼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막스주의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요, 이게 뭐 계급투쟁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스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뭐 새로울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폴라니가 요 거대한 전환 그 14장에 보면은 12장이네요. 12장에 보면은 막스주의하고 자기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폴라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동자 계급도 저항을 하게 돼 있고 농민 계급이라든가 여러 사회 계급이 저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개별 계급의 투쟁과 싸움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사회 전체가 거기에 호응해 주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자기보호 운동이 벌어질 때는 그래서 보통 이념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벌어지게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비슷한 예는 어떤 경우냐면은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소고기 그 광우병 그러니까 그 소고기 수입 파동이 있었었죠. 이때 그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개별 계급의 이익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때 사람들의 심성은 한마디로 이게 뭐 비즈니스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 밥상에까지 이런 걸 막 올리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굉장히 보편적인 이익에 대한 옹호였었죠. 폴라니가 보기에 19세기의 문명을 실제로 좌우한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느 이상까지는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반응. 그게 폴라니가 보기에는 19세기 문명의 사회사를 만들었던 역동성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 자기조정 시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19세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19세기에도 물론 그 모든 것을 사람 자연을 다 상품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있었지만은 지금 21세기에 존재하는 상품화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저거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만사 만물을 다 상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깊이와 폭에 있어 갖고 19세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혼란과 어떤 문제점들도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훨씬 더 큰 폭과 깊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현실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 있었던 자본주의는 자기조정 시장만으로 조직된 경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국가의 규제도 있었고 또 뭐 노동조합도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복지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그 복합적으로 조직된 자본주의였었고 이때는 칼 폴라니 책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설명하는 걸로서 큰 의미는 없었어요. 다 옛날 얘기죠. 역사책으로 여겨졌었는데 한 90년대 정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다 뭐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인간 세상에 만사 만물을 다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다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 책이 90년대부터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역사책으로서가 아니고 현실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책으로서요. 시장 만능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해온 폴라니는 한 왕국을 주목하고 연구했습니다. 다호메이 왕국과 노예무역이라는 책에 그 연구 결과가 담겨 있는데요. 다호메이 왕국은 18, 19세기 노예무역으로 번성했던 아프리카 서부에 있던 나라입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다호메이 왕국은 독특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폴라니가 이 국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홍기빈 연구위원장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폴라니가 이제 그 경제사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경제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웬만하면은 시대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막스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대 구분을 하면은 뒤에 쪽에 있는 게 앞에 쪽보다 더 발전하고 우월한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폴라니는 그런 사고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대 구분을 안 하는데 아주 느슨한 시대 구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시 경제, 고대 경제, 그다음에 근대 경제, 이제 모던 이코노미, 현대 경제다. 이렇게 3개 정도의 아주 느슨한 그 시대 구분이 있는데 그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은 국가, 조직 국가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조정 시장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라든가 원시 시대 같은 때에 사람들이 어떤 뭐 공동체를 만들고 뭐 선물 교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직 국가 없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조직 국가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분배라든가 그다음에 초기적인 시장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조직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경제 형태가 통합되는 단계의 경제를 고대 경제, 아케이크 이코노미다라고 부르고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드디어 조직 국가를 넘어서서 이 시장들끼리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서 자기조정 시장을 만드는 경제가 한 200년 전에 나타나게 됐죠. 이때 이후의 경제는 그 현대 경제다, 근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조직 국가가 존재하고 아직 자기조정 시장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역사 연대로 따지면 한 4,000년, 5,000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을 커버하는 그런 아주 긴 기간이죠. 예. 다오메이 왕국은 굉장히 뛰어난 그 행정기술을 가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앙계획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안에 보면은 아주 자유롭고 효율적인 그 마을 시장도 있었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굉장히 활발한 그 대외 무역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주요한 산업인 농업이나 어업, 목축업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산업들을 이런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뭐 때로는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급자족의 경제 공동체들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제 공동체들은 자급자족을 원리로 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경제 공동체들과의 어떤 선물 교환 그러니까 뭐 상호성 뭔가를 해주고 또 뭔가 선물을 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여기서 존재를 하고요. 위에 조직 국가가 말하자면 지배계급이죠. 이들로부터 그 조세를 수탈을 하고 수취하고 그걸 다시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남는 물자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외국하고 원거리 무역을 하기도 하고 즉 요 아래에서 자급자족을 원리로 하는 그 기층 인구의 어떤 경제 형태와 별개로 위에 조직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경제적 활동 조직이 또 하나 나오게 돼요.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가 이 책에서 폴라니가 그려내고 있는 대략의 고대적 경제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이제 폴라니가 그 다오메이와 그 노예무역 이 책을 폴라니가 집필하고 연구하고 집필한 거는 대부분 50년대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50년대라고 하는 거는 냉전이 시작이 돼서 아주 극도에 달했던 시대인데 이때 그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있었냐면은 인간의 경제 생활은 모조리 다 시장으로 조직하는 것이 우월하다. 자유시장으로 조직하는 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이걸 다 중앙계획으로 조직하는 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즉 자유시장이냐 중앙계획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경제주식 형태가 이념적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폴라니가 보기에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제 폴라니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여기긴 했습니다만은 무슨 공산주의자 같은 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상품 시장으로 고치려고 하는 시도도 아주 혐오했지만 모든 것을 다 중앙계획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공산주의나 그의 시도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폴라니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다른 생활들이 있죠. 뭐 종교 생활, 정치 생활, 그다음에 뭐 수없이 많은 다른 생활들하고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묻어들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종다기한 그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인간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형태와 조직 형태도 무수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걸 시장으로 조직하는 게 제일 좋고, 어떤 경우에는 계획 경제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건데 왜 이걸 획일적화시켜서 하나만으로 인간사회 경제를 조직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사실 파멸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라고 하는 것하고 강력한 중앙계획이라는 것하고 아주 잘 통합돼서 존재하는 경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그 냉전의 한복판에서 폴라니는 던지고 싶었던 거죠.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1988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퀘벡주 정부와 사회적 경제 공동체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연구소의 공헌이 컸는데요. 협동조합 형태로 한국에 설립된 아시아지부 역시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 수립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태인 소장을 만나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칼 폴라니 연구소의 목적은 첫째는 칼 폴라니 사상을 전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칼 폴라니 연구소하고 퀘벡의 사회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퀘벡에서 이 사회적 경제와 주 정부가 연합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험을 했는데, 칼 폴라니 연구소에서 퀘벡의 실험에 대한 이론을 제공했다는 점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다원적 발전 모델, 특히 이제 후진국의 발전 모델을 갖다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폴라니 사상이 어떤 내용이고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전파하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이나 전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적 경제 운동의 이론적 기초,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또는 그 역사를 기술하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위기니까 이거는 모두의 문제이겠지만 칼 폴라니 사상에 입각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원적 발전 모델인데, 다원적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의해서 모든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그런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이 저희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이론으로 보면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여러 성격 본성 중에서 특히 상호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기적으로 대하면 나도 이기적으로 대해주는 건데, 이것이 협동의 근본 원칙이 됩니다. 이거는 시장경제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기성에 기초한 경쟁과는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상호성에 기초한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실 시장경제가 지금 가장 지배적인 어떤 범주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시장경제가 나온 건 300년 정도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0년도 안 된 범주고, 이제 공공경제는 국가가 하는 건데, 이거는 역시 국가가 생긴 이후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뭐 10,000년 정도, 특히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고 한다면 5,000년 이후에 생겨난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전의 인류가 살아간 경제는 무엇이냐? 그게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를 인간은 수렵 채취 시대에 살았는데,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40명 정도의 50명 정도의 부족을 이뤄서 협동을 다른 어떤 종류보다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협동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런 어떤 협동의 능력은 인간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경제에 의해서 마치 인간의 본성이 아닌 것처럼 없어졌는데, 그걸 되살려서 경제적인 어떤 상태로 만들자,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를 추상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폴라니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어떤 경제 변수가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문화였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보다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은 높아져서 물건은 많이 생산됐는데 전 세계가 똑같이 실질 임금을 적게 주면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장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폴라니의 사상이나 포스트 케인지안 사상이나 모두 현재 경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불평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경제 성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폴라니는 성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일정 정도 침체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가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문화라든가 공존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기 상황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위기 탈출의 경제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존재의 자기 긍정과 세상의 평판이나 존재감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나 환하게 피는 작은 꽃등불에게 엎드려 인사 올리고 싶은 봄날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